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다시금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보안에 대해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죠. 네, 정말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아요. 사실 블록체인 보안이라는 말 예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독 요즘 기관이나 금융권에서 이걸 다시 강조하는 분위기예요. 마치 새로운 발견인 것처럼요. 왜 갑자기 보안이 다시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된 걸까요? 오늘 나눌 이야기의 결론부터 한 줄로 딱 잘라 말씀드리면요. 금융의 핵심 기능들이 진짜 돈을 들고 블록체인 위, 즉 온체인으로 이사를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 온체인으로. 네, 지급 결제, 자산 수탁, 거래 정산 같은 아주 묵직한 기능들이 넘어오면서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해킹의 본질이 달라지는 거죠. 단순한 코드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운영, 이 오퍼레이셔널의 문제로 완전히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아, 운영의 문제로 확장된다. 그게 핵심이군요. 그 말씀을 들으니 좀 더 궁금해지는데요. 최근 전통금융적 움직임을 보면 24시간 연중무효 거래나 실시간 즉시 정산 같은 거요.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시도들을 블록체인 위에서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새로운 흐름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 운영 리스크 문제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닿아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에요. 그런 온체인 금융 구조가 현실이 되면서 기존 시스템에서는 보이지 않았거나 애써 외면했던 운영 리스크가 수면 위로 확 떠오르게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온체인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그냥 은행 앱의 이체 버튼이 암호화폐 지갑의 전송 버튼으로 바뀌는 정도로 생각하시거든요. 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오가는 고속도로, 즉 레일만 바뀌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레일이 바뀐다는 건 그 위를 달리는 기차의 운행 규칙, 관제 시스템, 비상대응 매뉴얼까지 모든 게 다 바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하. 예를 들어 볼까요? 거래가 정말 제대로 끝났는지 확인하는 정산 절차. 또 누가 이 비싼 기차를 운전하고 출발시킬지 결정하는 권한 체계. 네네. 모든 운행 기록을 투명하게 남기고 검증하는 감사 시스템. 그리고 만에 하나 탈선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승객, 즉 자산을 구하고 노선을 복구할지 짜놓은 복구 계획까지. 이 모든 운영 체계가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완전히 재설계되어야 해요. 와. 이게 바로 운영 리스크가 갑자기 중요해진 진짜 배경입니다. 비유를 들어주시니 이해가 확 되네요. 기술적인 코드 보안만 볼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둘러싼 사람과 프로세스, 규칙 전체를 봐야 한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과거에 개인이 해킹당하던 것과는 공격의 결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보통 블록체인 보안 하면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에 버그가 있어서 해커에게 돈을 털리는 걸 떠올리는데 이게 기관이나 대규모 결제 서비스로 확장되면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지점, 즉 공격면 자체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개인이 디파이를 이용할 때 보안하고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운용하는 기관이 온체인 금융을 다룰 때의 보안은 그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다르겠죠, 아무래도. 네, 공격면이 훨씬 넓고 복잡해지죠. 크게 한 4가지 새로운 공격 지점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가지나 되는군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 번째는 프라이빗 키와 권한의 문제입니다. 역시 키가 문제군요. 그렇죠. 블록체인에서는 프라이빗 키가 곧 금고 열쇠잖아요. 그럼 기관에서는 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열쇠를 누가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핵심이 되죠.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줄 수는 없으니 여러 명이 함께 서명해야만 거래가 실행되는 다중승인, 멀티시그 구조는 이제 기본이고요.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금을 인출하는 권한과 시스템 설정을 바꾸는 권한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는지가 중요해요. 아, 그러니까 외부 해커가 침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자의 단순한 실수나 권한 오남용 자체가 바로 맞아요. 그 자체가 회사의 존폐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해요. 외부의 적을 막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내부 통제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공격 지점은 운영 프로세스 그 자체입니다. 운영 프로세스요? 네. 기관 서비스는 효율성을 위해 출금이나 상환, 정산 같은 과정들이 대부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리되거든요. 근데 이 자동화가 양날의 검이에요. 잘 설계하면 엄청난 효율을 주지만 만약 자동화 스크립트에 작은 설정 오류 하나만 있어도
수백 수천 건의 잘못된 거래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코드 한 줄, 설정값 하나 잘못 건드렸다가 상상도 못할 결과가 나올 수 있겠어요. 실제로 비슷한 일이 있었죠. 익명의 한 기관에서 특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고객 자금을 정산해주는 스크립트를 운영했는데 한 개발자가 테스트 환경 설정값을 실수로 실제 운영 환경에 배포한 거예요. 아, 이런. 다행히 외부로 자금이 유출되진 않았지만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죠. 이제는 개발자가 짠 코드뿐만 아니라 자금이 이동하는 업무 흐름, 이 워크플로우 자체가 보안 통제의 핵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와, 그런 실제 사례를 들으니 정말 와닿네요. 그럼 세 번째 공격 지점은 뭔가요? 세 번째는 서드파티, 즉 외부 업체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외부 업체요? 네, 사실 대부분의 온체인 서비스는 모든 인프라를 직접 다 만들지 않아요. 안전한 키 관리를 위한 커스터디 솔루션, 사용자 지갑 인프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통신하기 위한 노드 운영, 이런 수많은 외부 전문 업체의 기술을 빌려서 쓰죠.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각 분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더 안전하지 않나요?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리스크가 생겨요. 만약 우리 회사의 기술은 완벽한데 우리가 이용하는 외부 커스터디 업체에 장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우리 서비스도 같이 멈추겠네요. 그렇죠. 우리 서비스도 같이 멈추게 됩니다. 이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해요. 계약서에 서비스 수준 협약, SLA라고 하죠. 우리 서비스가 이 정도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당신들이 책임진다는 약속이 명시되어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공동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시나리오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집만 튼튼하게 짓는다고 끝이 아니군요. 맞습니다. 우리 집과 연결된 상하수도관, 가스관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것과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은 연결 지점의 문제입니다. 크로스체인 브릿지나 오라클 같은 것들이죠. 아, 연결 지점. 네, 온체인 금융이 고도화될수록 하나의 블록체인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잖아요. 다른 블록체인과 자산을 주고받거나 블록체인 외부의 현실 세계 데이터를 가져와야 할 필요가 생기죠. 바로 이 연결 지점들이 해커들에게는 새로운 침투 경로가 됩니다. 집이 크고 복잡해질수록 문과 창문이 많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네요. 정확합니다. 연결 지점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보안을 관리해야 하는 난이도는 단순히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즉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키 관리, 운영 프로세스, 외부 업체 의존성, 그리고 다른 시스템과의 연결 지점까지. 정리해보면 이제 블록체인 보안은 단순히 해킹을 막자는 방어적 개념을 넘어서 복잡한 시스템 전체를 아우르는 운영 리스크를 관리하자는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바로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규제 당국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해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이런 새로운 리스크를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텐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복잡한 기술을 규제 당국이 제대로 이해하고 감독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거든요. 규제기관이 보는 관점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하고 본질적이에요. 그런가요? 네, 그들은 복잡한 코드를 한 줄 한 줄 뜯어보기보다는 단 하나의 질문에 집중합니다. 바로 자산이 디지털화되고 거래 방식이 바뀌었는데 만약 사고가 터졌을 때 그걸 누가 그리고 어떻게 책임지고 복구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아, 결국 핵심은 기술의 우수성이 아니라 사고 시 복구 및 체결 능력이군요. 맞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규제기관은 자연스럽게 여러 항목들을 평가의 중심으로 가져오게 돼요. 예를 들면 앞에서 이야기한 키 관리 체계는 잘 되어 있는지, 자산을 맡긴 외부 위탁업체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네네. 해킹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때를 대비한 업무 연속성 계획, BCP는 수립되어 있는지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게 되죠. 업무 연속성 계획, BCP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BCP는 쉽게 말해 지진이나 전쟁 혹은 대규모 해킹 같은 최악의 상황이 닥쳐서 본사 건물이 무너져도 우리 서비스의 핵심 기능은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비상계획을 말해요. 아, 전통 금융권에서는 당연시되던 개념이죠. 이런 기존 금융권 수준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에도 똑같이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것이 고객 자산의 분리 보관과
감사 가능성입니다. 그게 바로 FTX 사태의 교훈이겠네요. 바로 그거죠. 회사가 망하더라도 고객의 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회사 자산과 명확히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외부 감사인에 의해 투명하게 검증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결국 과거처럼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써서 안전합니다 라는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거죠. 아, 대신 우리는 이런 정교한 운영 통제 시스템을 설계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군요. 기술 자체의 우수성이 아니라 그 기술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역량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라는 말씀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자, 그럼 청취자분들을 위해 좀 더 실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앞으로 우리가 뉴스나 보고서에서 어떤 기업이 온체인 결제나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어떤 점들을 확인해야 이 서비스는 정말 제도권 수준의 안전성을 갖췄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네, 물론이죠. 앞으로 온체인 금융 서비스가 제도권의 핵심 레일로 자리 잡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일종의 실전 체크리스트 7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걸 기준으로 서비스를 평가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7가지나 되는군요. 기대됩니다. 첫째, 키 관리 체계입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다중 승인, 역할에 따른 권한 분리, 접근 통제 같은 기본은 물론이고요. 키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기록, 즉 로그로 남아서 나중에 추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역시 기본이 가장 중요하군요. 둘째, 자산 분리입니다. 고객이 맡긴 자산과 회사가 운영하는 자산은 회계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명확히 분리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만약 회사가 파산했을 때 고객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요. 네. 셋째,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평소와 다른 패턴의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거래 상대방 주소의 위험도를 분석해서 점수를 매기는 리스크 스코어링 기능, 그리고 위험이 감지됐을 때 즉시 담당자에게 경보를 보내는 시스템이 필수적이에요. 사고를 미리 막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넷째는 변경 관리입니다. 시스템 코드를 새로 배포하거나 업그레이드하거나 혹은 특정 직원의 권한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작업들은 반드시 정해진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마음대로 못 바꾸게. 네, 한 사람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시스템의 중요 부분이 바뀌어서는 절대 안 되죠. 4가지 모두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내용들이네요. 듣다 보니 사실 이건 블록체인이라서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금융기관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덕목처럼 들리기도 해요. 맞아요.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제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보편적인 금융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하는 단계가 온 거죠. 그렇군요. 자, 이어서 5째는 서드파티 통제입니다. 외부 위탁사와 명확한 서비스 수준 협약, SLA를 맺고 우리가 필요할 때 그들의 시스템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 발생 시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공동 대응 체계도 미리 구축해둬야 하고요. 6째는요? 6째, 사고 대응 계획입니다. 실제로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한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가 있어야 해요. 시스템을 긴급히 되돌리는 롤백 절차, 문제가 된 부분을 격리하는 방법, 그리고 고객들에게 상황을 어떻게 투명하게 알릴 것인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계획까지 전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뭔가요? 마지막 7째는 정산 및 상환 프로세스의 안정성입니다. 평소에는 잘 돌아가다가 갑자기 대량의 거래 요청이 몰리거나 거래가 중간에 실패하거나 지연되는 등의 예외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가 있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마비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와, 7가지 체크리스트를 들어보니 정말 금융 인프라라고 부르려면 이 정도는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키 관리, 자산 분리, 모니터링, 변경 관리, 서드파티 통제, 사고 대응, 그리고 예외 처리까지 정말 촘촘하게 설계되어야 하는군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어쩌면 조금 무겁고 어렵게 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내용이 청취자분들을 겁주려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안과 운영 리스크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모두가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산업이 더 이상 소수의 개발자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라 실제 돈이 오가는 진정한 금융 인프라로 성숙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아, 마치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땐 그냥 달리기만 하면 됐지만 대중화되면서 신호등과 교통법규, 보험제도가 함께 발전했던 것과 같은 이치죠. 아,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네요. 산업이 한 단계 더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겪는 당연한 성장통 같은 거군요. 오늘 정말 유익한 이야기였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앞으로 관련 뉴스를 보실 때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 명확해진 것 같아요. 어떤 회사가 온체인으로 사업을 전환한다는 소식을 접할 때 우리는 이제 그 화려한 발표 이면에 숨겨진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겠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항상 하나예요. 그래서 그 서비스의 운영 통제는 어떻게 설계했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곳이 미래의 온체인 금융을 주도하게 될 겁니다. 운영 통제는 어떻게 설계했지? 오늘 대화의 핵심을 관통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을까요? 청취자분들이 이 대화를 마치고 곱씹어 볼 만한 화두 같은 거요.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우리는 인간과 프로세스를 통해 운영 리스크를 통제하는 법을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운영 리스크 통제의 자동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통제 자동화요? 네, 즉 인간의 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규제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AI 감사관, AI 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과연 기계가 기계의 운영 리스크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마 우리가 마주할 다음 시대의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와, 리스크 관리 자체를 자동화한다니 정말 흥미로운 미래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코인 생활이었습니다.